네, 안녕하십니까. 여성동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입니다. 이른바 면역 상태를 좋아지게 함으로써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게 대표적으로 이제 홍삼도 있고요, 각종 비타민 제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면역이란 말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볼게. 면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학적으로 외부의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이물질에 대항하는 능력을 바로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면역이란 게 활발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면역 상태가 너무 과잉 상태인 경우에는 이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의 성분들을 적으로 인식을 하고 파괴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제 알러지 질환들이 그런 거죠. 너무 과다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면역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든가 에이즈, 혹은 선천성 면역 결핍 때문에 수시로 감염성 질환들이 잘 생기고 고생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란 거는 너무 과도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면역 상태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미디어에서는 면역력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무조건 강화하면 좋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면역력이라는 말은 의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냥 면역 자체가 이뮤니티라는 게 있고 면역에 대한 힘, 면역력 이런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쉽게 일반 대중에게 어떤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런 것들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쉬운 용어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면역 상태를 좋아지게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뭐 면역력이란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면역 상태를 좋아지게 한다는 어떤 특정 물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면역 상태를 좋아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도 어떤 질병 발생에 도움이 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론적으로 면역에 도움이 된다 하는 여러 가지 홍삼 성분이라든가 건강기능식 성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도 어떤 질병의 발생을 막거나 혹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그건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나 그런 근거 없이 이러저러해서 면역력을 높인다, 궁극적으로 어떤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급작스럽게 내려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이. 그래서 이런 면역력을 강화하는 어떤 식품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는 면역 상태를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그런 기능 효과나 그 다음에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삼, 비타민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느냐, 질병 예방에 대한 근거가 현재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이른바 뇌피셜이 아니고 각각의 건강기능식품들, 즉 홍삼, 비타민 등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최근에 나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결과를 봤더니 임상시험은 굉장히 드물고요. 간접적인 영향을 보는 어떤 관찰 연구 결과 일부를 보더라도 근거들이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항산화 물질이 아이들의 면역 상태를 좋아지게 해서 질병도 안 걸리게 하고 잔병 치료도 없게 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이에 대한 근거는 현재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뼈라는 게 이제 칼슘과 인 등의 성분이 주요 성분이거든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장내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고 급기야는 결국에 뼈에 칼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게 되면, 그리고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실제 뼈가 또 건강해야지 키의 성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신에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의 결과들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비타민 D나 칼슘 섭취한 어린이들이 섭취를 안 한 어린이들과 비교했을 때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일부 연구에서 가짜 약, 즉 플라시보를 먹은 그룹에 비해서 비타민 D나 칼슘 먹은 그룹이 키가 몇 센치 정도 더 자란다는 보고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6개월에 예를 들어서 1, 2cm 정도 더 자란 것들이 과연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먹는 비타민 D나 칼슘이 그런 보충제들이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만들어진 게 2002년에 법률이 만들어지고 2004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딱 만으로 20년이 돼갔는데 책을 쓴 당시가 2015년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해주는 등급 자체 기준이 제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허술했었습니다. 총 4가지 기능성 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라는 등급인데 임상시험 한 건이 아니고 다수의 임상시험에서 그 기능성이 입증이 돼야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요. 그 바로 아래 등급이 생리활성 기능 1등급인데 그것도 비슷하고요. 그 정도의 인정 기준은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리활성 기능 2등급, 3등급이 문제인데 2등급 같은 경우는 한 건의 임상시험만 있어도 식약처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키성장 건강기능식품도 100명 정도의 수준. 사실 그렇게 연구 대상자가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한 건으로도 승인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 기능성 인정 제도 기준 자체가 허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 아래 등급이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인데 임상시험에서 그 근거가 확립되지 않고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생리활성 기능 3등급을 줬어요. 즉 기초 연구 자료라고 해서 실험실 연구나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 정도만 어느 정도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서는 확실한 기능성이 없어도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 3등급으로 2등급으로 나왔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서 2년 뒤인 2017년에는 생리활성 기능 2등급 가장 마지막 등급 있죠. 지금 임상시험 자료 없어도 등급을 받았던 거는 아예 폐지를 했고요. 나머지 위에 3개를 통합을 시키고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기존에 승인받았던 비타민 등, 홍삼 등은 여전히 기존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러면 통과된 것들은 괜찮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기준을 강화해서 승인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그 전에 승인을 받고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시행되고 나서 그 당시의 연구 결과랑 그 뒤로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 들어와서 최근에 나온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비타민을 포함해서 각종 유산균, 오메가3 근거 없다는 메타분석이 최근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최신의 연구 결과들이 다시 한번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기존의 비타민 포함해서 모든 현재 지금 시판되고 있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으로 해서 시판되었던 건강기능식품은 다시 한번 모두 다 최신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비타민이나 항산화제가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진 건 뭐냐면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관찰 연구 수백 편을 종합한 결과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관찰 역학 연구인데 이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신약 혹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작위로 반은 가짜약 복용하게 하고 반은 건강기능식품 먹게 하거든요. 이것을 바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반은 이 음식을 10년 동안 못 먹게 하고 반은 먹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식과 질병의 관계를 보는 연구는 임상시험을 하기는 굉장히 제한점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연구를 하느냐?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 즉 실험 연구가 아니고 관찰 역학 연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역학이라는 것은 질병에 관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뜻인데 여기서 관찰의 의미는 뭐냐면 연구 대상자를 대규모로 많이 1000명, 10,000명을 모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연구자가 두 그룹으로 나서 한쪽 그룹은 뭘 먹게 하고 한쪽 그룹은 뭘 먹게 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먹고 안 먹고는 연구 대상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고 대신에 우리는 연구자들은 관찰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연구 대상자가 있으면 각자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정보를 자료를 남겨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과일과 채소를 평소에 잘 안 먹는 사람 몇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질병이 얼마나 생겼는지 보고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 몇천 명 중에 질병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보고 이 수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 위험도라고. 그렇게 해서 비교해 봤더니 개별 연구뿐만 아니고 수백 편의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한 걸 관찰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과일과 채소를 평소에 잘 안 먹는 사람보다 과일과 채소를 좀 많이 자주 먹는 사람이 암 발생, 그 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10%에서 30%가 줄었어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일과 채소 안에는 비타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라는 거죠. 특히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뭐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항염 효과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비타민C나 각종 항산화 물질을 음식의 형태가 아니고 약의 형태 혹은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먹었을 때는 어떠냐? 그거는 이제 무슨 시험을 합니까? 바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해본 거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롭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왜 그러냐? 첫 번째, 비타민C 연구를 하면 비타민C만 투여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나 레몬 같은 경우는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음식이긴 하지만은 비타민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이 같이 존재를 해서 그것들이 함께 컨비네이션 작용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비타민C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 영양물질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함께 투여가 됐을 때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음식에 들어있는 것들은 천연 성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들은 합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합성 비타민C랑 천연 비타민C랑 화학 구조가 아무리 똑같다고는 치더라도 입체적인 특징, 그걸 이제 보통 광학 이성질체라는 표현을 써요, 화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화학 구조는 똑같은데 입체적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입체적 구조가 다르면 성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가설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산화제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텐, 그다음에 셀레늄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활성산소종을 억제함으로써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활성산소종이란 게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니까 항산화제가 활성산소종의 역할을 줄여갖고 방해를 해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종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지만은 반대로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이물질을 죽이는 우리 몸에서의 방어 기능,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활성산소종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기능도 하지만 나쁜 기능도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음식이 아닌 형태로 추가적으로 영양제라는 것을 항산화제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활성산소종의 농도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방어 기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질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득보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제가 2007년도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항산화제가 오히려 사망률을 5% 높이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